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2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권 흐름을 짚어보는 순서로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기업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그리고 정치 컨설턴트 유승찬 평론가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이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부터 보여주시겠어요? 네, 먼저 개요부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갤럽은 아시다시피 전화면접 조사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예,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긍정이 30%, 부정이 61%로 나와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예, 30%를 딱 이렇게 걸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이 30%라는 수치는 갤럽 기준으로 6달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정도 60%를 넘었습니다. 한번 그 변화 양상을 볼까요? 예, 중간에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은 갤럽이 발표를 안 한 주입니다. 근데 좀 보면 물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예, 58에서 61이라고 해봤자 뭐 2, 3%포인트 이런 차이인데 그러나 어찌됐건 그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기준선이랄까? 60을 부정은 넘었고 긍정은 30까지도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예, 유승찬 평론가께서는 좀 오늘 결과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보셨는지요?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예. 바로 직후 여론조사가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에서 변동폭이 더 커졌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국민들께서 그 선거 패배 이후에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좀 살펴보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근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긍정은 3% 떨어졌고 부정은 3% 늘었거든요. 예. 그럼 6% 정도 격차가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주간 단위로 보면 굉장히 큰 변동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의미 부여를 할 만하다. 네, 그리고 예. 이제 이게 이제 이자로 가지 않은 건 그나마 정부 입장에서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 딱 마지노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 눈높이에서의 어떤 혁신이나 이런 국정 기조 전환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20%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있어 저는 보인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김봉신 이사께서. 예. 저게 이제 딱 30%인데요. 아까 뭐 심리적 마지노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심리적 저지선을 30%에 놓느냐, 25%에 놓느냐, 20% 정도로 놓느냐 이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당장 30%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큰 액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20% 수준까지 내려가면 20% 초반까지 내려가면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딱 30%에 걸려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 명수로 따지면 그 가중 처리 후에 304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중 처리를 하지 않고 실제로 들어온 응답하신 분들은 295명입니다. 그러면은 229.5에서 30.4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0.4에서 반올림에서 30%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라도 20% 후반대로 내려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다만 그 직전 주에 33%에서 이제 30%로 줄어들었을 때 3%포인트의 격차는 아주 큰 격차로 해석하기는 어렵죠. 예. 오차범위 이내의 변동이기 때문에. 예. 따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정도이고 이게 만약에 추세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20% 중반까지도 빠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좀 얘기가 좀 커질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오늘 그 갤럽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서 이렇게 썼는데 볼까요? 서울 부분을 주목을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썼습니다. 서울에서는 긍정이 25%, 부정이 66%가 나왔다니까 아까 저희가 전체 평균이 얼마였죠? 30, 61이었어요. 예, 30, 60일이었는데 서울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보다 어려워졌다. 간신배들이 서울 이기고 경기도 살짝 진다며 그러니까 서울은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고 경기도에서 살짝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위기론을 말하는 사람들을 몰아세우더니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적었는데요. 예, 좀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지금 32대 60이고 이번에는 그래서 서울이 더 이렇게 안 좋게 나왔는데 서울만 따로 저희가 그래서 선그래프를 뽑아봤죠. 네.
저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그 변동폭이 더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표본 수가 적다 보니까 변동폭이 큰 거죠. 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25%까지 긍정이 내려갔고 부정은 66까지 뛰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저게 경기도 긍정 32, 부정 60보다도 더 안 좋은 수치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지역별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서울을 저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뭐 표본이 작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예. 저는 이제 항상 큰 이벤트가 있고 나면 동조화 현상이라는 게 벌어지거든요. 가령 윤석열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말해도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심이 확인이 되면 격차가 좀 크게 났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동조하면서 이제 응답률이 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고 말하는 그거죠. 그렇죠. 예. 예. 뭐 그런 게 있고 TK에서도 부정 평가가 좀 더 높았어요 이번에. 지금 TK 말씀하신데 이제 대구 경북이 45대 48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정이 조금 더 높은 이것도 거죠. 좀 의미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그 긍정이 마이너스 8%가 큰 폭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것과 함께 정당 지지도가 더 이번에 더 의미 있게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마저 지지율보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당 지지도가 뒤에서 그동안 저희가 뭐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는 경우가 꽤 많았었거든요. 예.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예. 근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26%, 민주당이 36%. 그러니까 서울 지역 얘기입니다. 예. 10%포인트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벼르고 갤럽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만 아니고도 많은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요. 아무튼 예, 이 갤럽 조사를 사실은 대통령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랬겠죠. 대부분 이게 예. 추세적으로 이제 조사를 봐야 되니까 갤럽처럼 이렇게 정기적이고 추세적으로 조사를 볼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매주 나오니까. 예. 전화 면접 조사 예, 같은 예. 경우에는. 근데 정당 지지율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큰 격차가 났다는 것은 일단 심리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쇼크로 받아들여졌을 거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혁신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부분도 좀 논평해 주셔도 좋고요. 또 김봉신 예. 이사께는 여론조사 업체에 오랫동안 이제 계셨으니까.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표본수 얘기.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을 전국 단위에서 조사한다 그러면 서울에 이제 한 190명 정도를 조사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시선이 늘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0명의 조사만으로 어떻게 서울 민심을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고요. 대중들 사이에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뭐 한 번 조사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꾸준히 조사를 하면 190명이라 할지라도 그 추세나 어떤 민심을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과학적인 거다. 이런 시선도 있고 어떤 게 맞는 건지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먼저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서울에서의 이 민심의 변화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유승찬 대표님 말씀 주신 내용도 비슷하게 좀 맞는데 예. 서울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 좀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제 김태우 후보가 탈색된 잠바를 입었지 않습니까? 빨간색 다 버리고 흰색. 근데 이제는 정말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격전지 출마자들이 탈색이냐 탈당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게 이제 계속되면 정말 위기인 거죠. 예, 잠시만요.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뉴스 속보가 하나 떴는데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그래서 방역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갔다. 이런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정규 뉴스 시간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서울에서 이렇게 좀 안 좋아진 게 그 추석 직전에 있었던 아까 그 비어 있는 그 전에요. 네. 그때 서울에서 아까 이제 정당 지지도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네, 추석 전에. 그런데 이제 두 주는 아니군요. 추석이 끝났으니까 3주 후에 조사해서 상당히 이제 비슷하게 붙었고 이번에는 심지어는 이 정당 지지도에서도 그렇고 국정 긍정률에서도 굉장히 그 안 좋아지는 국민의힘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아직도 그 격차는 오차범위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만 양당은 그렇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 2번 연속으로 이제 밀리고 있는 거 더군다나 이제 보선 직후에 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것은 앞으로 선거 시기에 임박했을 때 그럼 선거와 관련돼서 유권자들이 그 선거 프레임이 자극을 받았을 때 또 예. 똑같이 강서하고 비슷한 형태의 투표 형태를 보일 수 있다.
투표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이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겠다. 예.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별 이제 여론에서 봤을 때 190명 말씀 주셨는데 서울에서 190명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9.4%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2배니까 18.8이죠. 그래서 거의 20% 포인트 격차가 나야 이게 이제 격차로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워낙 크죠. 오차 범위가 크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뭐 사실은 각 당의 뭐 전략가라든지 뭐 평론가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요. 예.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모을 때에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들이 터져서 이게 굉장히 크게 바뀌는 상황들이 있는 경우에 정치조사는 모았을 때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서 이거를 10번 하면 190명이 1,900명 되는 거니 이때는 오차범위가 확 줄어들어서 그 격차가 꾸준히 뭐 2%포인트로 났을 때 이렇게 되면 뭐가 좀 한 5%포인트 격차를 꾸준히 한 10번 정도 나오면 그럼 오차범위 내로 뭐 들어온 거다, 밖에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개별적으로 그냥 하셔야 돼요. 통계 전문가들은 그거를 사실은 아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적으로는 부분. 오차 범위가 워낙에 넓으니까 인정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걸 만약에 붙인다고 갤럽만을 하더라도. 놓고 보면 매주 이렇게 지역별 지지도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건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쭉 하기 때문에? 그 변동폭을 이야기할 때는 정세적인 어떤 역동성을 같이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예. 아까 이제 유승찬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략가들이 이제 봤을 때에 다수의 조사에서 서울이 사실은 국힘에서 좀 좋아졌다라는 거는 최근에 인정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9월 바뀐 거죠. 3주 조사 국힘 서울 같은 경우 41%였거든요. 그러니까 41%에 26%로 떨어졌으니까 15%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중도층이 등을 돌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적극 지지층 빼고는 지금 다 국민의힘을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근데 이런 추세들이 지금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표본수가 좀 적더라도 그 추세나 추이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네네, 있다는 취지로 그렇습니다. 제가 네. 받아들여지는데 예, 정당 지지도 말씀하셔서 바로 정당 지지도를 보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제작진들이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정당 지지도 오늘 나온 거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 유승찬 평론가께서는 이제 서울을 말씀하셔서 국민의힘이 26%고 민주당이 36%라고 그 10%포인트의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그렇고요. 그런데 전체 평균은 저렇게 거의 붙어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 저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늘 비슷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갤럽은 설명을 할 때 저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죠.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 범위 내의 변동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는. 그리고 무당층도 지금 한 30% 된다는 걸 우리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 아무튼 그러한데 정당 지지도까지 보고 왔고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나름의 수습책들을 내놨는데 네,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습책을 내놨는데 지지율이 더 나빠졌다. 이 얘기는 수습책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는 소통 부족으로 지금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연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이제 소통 때문이냐 기조 때문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다.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세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 공정이고 상식, 그다음에 자유였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신 워딩이죠, 이것이. 근데 공정은 인사에서 좀 무너졌습니다. 측근 인사, 검찰 인사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특히 지난번에 이제 어떤 그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는 그것이 좀 약간 극단적으로 보여졌고 이것이 저는 투표 결과에도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다음에 그 상식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좀 무너졌습니다. 이건 또 정말 오래된 우리 민족이 오래된 역사적 그 마음이잖아요. 이 역사가 형성한 마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전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그 자유는 요즘에 이제 뭐 언론 문제나 뭐 집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언론도 뭔가 좀 더
갈등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예. 발생하고 있어서 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3대 국정 철학, 국정 기조가 좀 무너지고 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 예.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소통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러면 이건 진단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조 전환이 더 먼저다. 그러니까 가령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일들을 계속 밀어붙여 왔어요, 지금. 예. 인사 문제,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문제, 홍범도 흉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국민들이 다수가 반대하는 일들을 계속 밀어붙여 왔거든요. 사실 소통으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방류할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소통했습니까? 이 정부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그 매일 소통에는 수사지정- 열의를 보였죠. 열의를 보였잖아요. 예, 근데 예. 기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 그 국민들께서 좀 비판적으로 이걸 바라본 거고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경고를 보낸 것이다. 예. 근데 이거를 지금도 이 원인 진단이 좀 빗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통보다는 어떤 국정 기조, 노선 이 부분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 예,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 그래서 정당 지지도는 늘 저렇게 붙어 있어서 예.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그렇게 유의미한 지표가 아니라는 진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단적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해도 저렇게 정당 지지도는 붙어 있지만 17%포인트라는 큰 격차가 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 지지도 부분은. 정당 지지도가 이제 이번 주 갤럽에서 34로 붙어있던 지난주 결과가 민주당은 이제 유지가 됐는데 국힘이 1%포인트 하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다시 보여주십시오. 예. 근데 저게 이제 추세적으로 지난주에는 34대 34로 붙어 있다가 국힘이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횡보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게 네. 조사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갤럽이. 예, 갤럽이 이제 지난주에 네. 그 보선 끝나자마자 12, 13 그 이틀 동안 조사를 진행한 게 있거든요. 네. 서울경제신문이 이제 의뢰를 해서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는데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조사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서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을 보면 정당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34였던 게 33.9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네. 민주당은 34였던 게 38.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갤럽이고 같은 전화면접이고 그렇죠. 같은 1000명인데. 예, 맞습니다. 같은 설계였는데 시기만 좀 다른 거죠. 예. 4.1%포인트 민주당이 좀 올라갔다가 이번에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다시 동률이네요, 34로 거의. 예.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선 이후에 살짝 민주당이 뛰었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 정세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예. 그러면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반등을 할 뻔했다. 그러니까 40%에 와 닿을 수도 있었다. 만약에 40%에 갔으면은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야당이 여당보다 우세한, 그것도 집권한 이제 출범한 지 2년이 다 지나지 않은 정부에서 그런 역사를 새로 쓸 뻔했죠. 근데 다시 이제 34로 내려온 건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이제 이 정당 지도는 뭘 얘기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세에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당 지도보다는 대통령, 정부에 대한 평가, 이것에 의해서 선거가 결정이 된다고 해서 예. 그래서 심판론에만 의존한다면 그러면 크게 발전하기는 어렵다. 좀 제약이 걸린다. 그거를 정당 지지도가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예.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추세들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죠. 예. 예.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굉장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진다고 환호할 것이 아니라 예.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죠. 예. 유평론가께는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김기현 대표 체제로 유지되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다른 평론가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그러나 아무튼 이번에는 김기현 2기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연말 연초 가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즉 총선까지 김기현 대표 얼굴로 치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박성민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는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대위로 가든가 아니면은 대통령발 신당 창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요즘 관측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이제 지지율 하락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된 것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아, 예. 예, 뭔가 바뀔 거라고 별로 기대했는데 바뀌지 않았다. 특히 TK 쪽의 민심이 굉장히 험악해지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야, 선거 수도권 서울은 이긴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갑자기 서울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이걸 바꾸지 않고 간다니까 예. 여론이 좀 안 좋아진 측면이 좀 있다. 예. 전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 승리가 가능한가? 저는 국민의힘 다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 내부에서도. 그리고 예. 이 여론은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럴 만한 모멘텀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는 존재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건 사실은 대통령의 문제로 비춰집니다. 국민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혁신을 한다고 해도 혁신을 구성해서 혁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럼 두 번째는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건데 그럼 도대체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 것이냐. 비대위 체제로 가서 정말 그 이준석 전 대표도 끌어안고 중도 확장도 하면서 뭔가 수도권 선거에서 이길 만한 그런 인물이 누구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만약에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럴 만한 분이 김종인 대표밖에 없다. 사실상. 네, 사실상. 예, 예. 왜냐면 이준석 대표랑도 소통이 되고 뭐 이러면서 뭔가 가능성이 아우를 수 크든 있는. 작든 예, 예. 그 사람밖에 없다. 김종인 전 예, 비대위원장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뭐 예. 윤 대통령께서 김종인 위원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할수 일이니까. 없는 일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발 신당. 신당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 얘기는 이제 제가 볼 때 이걸 그냥 국민의힘을 다 깨고 새롭게 신당을 만든다는 것이라기보다 그 신당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이 주도해서 예. 김한길 그 위원장은 약간 중도적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 출신 중도 인사와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 새로 투입할 무슨 전문가 인력, 새로운 인력 풀들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국민의힘과 다시 합당을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예. 어제 나온 예. 장성철 소장과 의견을 같이 하시는군요. 제가 볼 때는 예. 총선 전략으로는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마 그 선택지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의미 있게 보는 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한길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공개적인 실어줬죠. 예. 신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이 그림이 이게 이제 A 플랜은 아니고 이제 B 플랜일 텐데 이것이 가동될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부 여당의 많은 도움, 지지율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물론 그건 그때 가봐야 그렇죠. 알겠지만. 그때 가봐야 알죠. 어느 예. 정도 폭과 깊이로 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달라질 텐데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진다는 것이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 정부 여당에. 예. 두려움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서 실행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 이번 갤럽 조사에서 그 긍정 부정 평가 이유를 자유 응답 방식으로 받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 주관식으로 받는 거죠. 이제 응답자들에게. 긍정에서 1위는 계속 외교고요. 그런데 부정에서의 1위는 2주 연속으로 경제 민생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그래프가 있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 전망도 해봐달라라고 이번에 갤럽이 물었나 보더군요. 좋아질 거다 14%, 나빠질 거다 62%인데. 그래서 이제 경제 민생이 또 화두가 될 것 같고 지난주에도 김봉신 이사께서 사실 연말 연초에 결국에는 경제, 민생, 물가 이게 그 두 정당에게 또 큰 어떤 숙제로 다가올 것이고 그것이 이제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앞으로 좀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올 연말 연초. 그렇죠. 굉장히 뭐 두려운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예. 두렵다는 건 물론 정부 여당 입장에서. 아니 뭐 국민 입장에서 예, 국민 입장에서도 예,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예, 예. 예, 안 좋은 시그널들이 있으니까. 뭐 정략적인 어떤 판단에 앞서서 그 예. 서민들의 삶과 그리고 중산층마저도 이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정부가 제대로 해결을 못한다면 굉장히 크게 이제 그 총선에서 아주 그냥 개표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패배. 막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경제는 한번 크게 터지면은 선거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핵폭탄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주신 저 14대 62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것도 그렇고 한국갤럽에서 뭐 오늘 발표한 것도 14대 62입니다. 예.
저게 지금 한국갤럽 거군요. 예, 한국갤럽 거를 예, 예, 보여주셨는데 저걸 넷스코어로 해가지고 빼면은 마이너스 48이 나오거든요. 14 빼기 62. 예. 그래서 이제 한국갤럽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서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두 자릿수입니다. 빨간색으로. 예.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국민 많은 분들이 지금 위기이다라고 보시고 그런데 여기에서요 14대 62라는 저 숫자에서 만약에 저게 가운데 중간 뭐 비슷할 것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짝수 척도로 잘 될 것 같으냐, 회복될 것 같으냐, 안 좋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평가가 80이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실 여론은 좋지 않죠. 민심은. 그런 상황에서 당장 뭐 물가 뭐 공공요금도 있고 뭐 배추값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내년 되면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장인들 그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연말정산까지 있고 하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 그런데 예산안이 이렇게 좀 긴축으로만 해서는 이게 풀릴 수 있을 것인가? R&D 예산 대폭 삭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뭐 당장 뭐 공부하는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이게 경제에 대한 그 평가로 들어가면 선거 결과는 사실은 명확관하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신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혁신위원회 부분도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위원장 누구로 할 것이냐가 또 숙제인데 곧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유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를 들어보면 그것이 크게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도 있어서. 그러니까 현대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토스거든요.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지 그 하느냐. 메신저, 말하는 메신저에 사람. 예.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예. 이거가 성립이 안 되면 그 다음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있으면. 체제가 그대로 있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혁신을 만든다고 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 기대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혁신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혁신을 2년 동안 양당에서 5번인가 만들었어요. 근데 기억나는 혁신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인지.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김기현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더 우세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략적 선택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갔으면 좋겠다? 예, 김기현 예. 체제가 더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게 우세하지는 않더라도 그 비율로 따지면 국민의힘 중에서의 비율은 거의 55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김기현 체제 바꿔라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그러면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에게 더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에게 더 있다라고 하는 게 57 넘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조사 결과도 저희가 사실은 준비했었는데 잠깐 보여주십시오. 예, 잘 준비하셨습니다. 예, 뉴스 토마토가 예.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조사한 걸 얘기하고요. 10월 14일부터 15일 1000명 ARS 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예, 저와 같이 국민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중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적지 않이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이라고 하는 응답은 10.7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 뭐 당원이라든지 당직자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중도나 국민분들 국민의 어떤 다수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또 당에 관여돼 있는 분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죠. 괴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책임을 우선 물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기조가 그런데 당을 바꾸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더 가져가게 되면 그 내부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예. 국민의힘이 나중에 총선에서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또 바꿔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새로운 포인트를 좀 지목을 해주셨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신당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저희 제작진이 또 오늘 제작진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픽을 많이 준비해서 사실은 금요일마다 저희 제작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오늘 적은 SNS 글인데요. 내년 총선은 양 진영의 대결이 최고점까지 갈 것이다. 제3지대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유승민, 이준석 탈당하고 나가본들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최근에 그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단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피력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저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겠지만 원래 이제 우리 유승민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선거는 진영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치적 유동성도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무당층도 많고요. 네, 무당층도 많고 예. 그리고 유승민 그 이준석이라는 여당에 걸출한 정치인들이 지금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파괴력은 적어도 독자적으로 일당이 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정도는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단지 두 명의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은 건강한 보수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진 상당히 많은 그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도 보수. 중도 보수.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가다가 우리가 이게 되겠나 너무 극우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계신 사실 그런 분들이 이번에 그 강서구청에서도 이제 그런 방식의 투표를 했다고 보는데 경고를 보냈다고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집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뭐 올해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대통령발 신당이든 뭐 이준석발 신당이든 혹은 조국발 신당이든 그때 가봐야 아는 거죠. 그때 예. 가봐야 아는데 예. 그 파괴력을 저렇게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봉신 이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를 예.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에 계셔가지고 그 TK 정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방금 저는 윤수찬 대표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예. 사실은 뭐 비례 투표도 있는 것이고요. 또 특정 지역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죠. 예. 제3지대에도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데이터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치들이 지금 잡히고 있다. 네, 예, 무당층이라든가 어떤 2030들. 예. 그러니까 야당을 더 지지해야 된다, 야당을 더 뽑아야 된다라는 그 민심에는 제3지대도 포함된 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야당 지지 여론 안에는 그것도 좀 일부 포함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김봉신 이사 그리고 유승찬 평론가 이번 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가 있는 금요일, 네티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묶어서 전하고 있는 코너를 금요일마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영식 평론가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빈대 습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일 텐데요. 우리 정부가 사실 6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 70년대에는 살충제가 이제 보급이 됐고요. 80년대에 가서는 해충 박멸 선언이라는 걸 또 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에 2007년에 서울에서 빈대가 한번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나요? 그때 이제 예. 큰 화제거리였는데 그 소식이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언론 보도가 될 정도라면 예. 뭐 빈대가 얼마나 뭐 심각한 상황입니까? 일단은 뭐 일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일부이긴 한데요. 일단 네티즌 반응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70년대나 볼 수 있었던 빈대가 2023년에도 발견이 됐다. 그리고 빈대 안전지대라는 거는 지구상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 가끔 빈대의 사례를 좀 겪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숙박업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예. 경험담을 댓글로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고 빈대의 세계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대구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신축 기숙사인데도 불구하고 빈대 사례가 발견이 됐다는 건데요. 예. 일단 피해자가 있겠죠. 학생 A 씨가 온몸에 이제 모기 물린 듯이 이제 온몸이 붉게 도드라져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피부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뭐 고열도 계속됐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그런 사례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 대학 측이 기숙사를 가봐서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방에서 빈대를 발견을 했다고 하고 대학 측이 사과문도 올렸고요. 예. 어제 오늘 어쨌든 대대적인 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고 예.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인천에 있는 찜질방 사례인데요. 예. 해당 지역에서는 13일에 그러니까 10월 13일에 방역 당국이 조사를 해서 성충 한 마리 그리고 유충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하고 찜질방 업주도 어쨌든 밝혔습니다. 한 달 전에 빈대가 나왔는데 이게 박멸이 어렵더라라고 일단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빈대가 발견되는 게 예. 뭐 원인 같은 게 있나요? 뭐 원인을 파악한다는 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나눠본다면 외부 요인, 내부 요인 이렇게 나눠볼 수는 있겠는데 아까 앞선 사례였던 계명대, 그러니까 대구 한 학교, 대학교의 경우에는 뭐 이미 이름이 다 보도가 됐으니까 일단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대구의 계명대의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니까 단기 교환 학생으로 영국 국적인 학생이 왔었는데 그 기숙사방을 이용한 직후여서 혹시나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현재 조사 중에 이거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예. 가능성을 일단은 뭐 높게는 보고 있는데 네. 추정입니다. 뭐 미국, 영국, 유럽 쪽에서 빈대 발견 사례가 도드라지긴 합니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예. 찜질방의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좀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빈대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그냥 내부 요인일 뿐이지 어떤 지금 가능성의 영역으로만 해석될 상황이고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서요. 일단 전문가들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부 유입을 따져본다면 일단 가방을 공항에서 좀 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고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 가방들을 일일이 좀 한 공간에 모아놓고 방역을 해보자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수칙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외국인만 그런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한국 분들도 해외를 다녀오시기 때문에 해외 여행 시에는 이제 가셔서 침대 주변에 원래 빈대가 많이 증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혹시나 걱정이 되시면 숙소 침대 살펴보셔야 되고 발견 시엔 당연히 숙소를 옮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외 여행 직후에 입었던 옷 같은 경우에는 봉지에 밀봉해서 사실은 일반 빨래로 해봤자 빈대는 박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그래요? 삶는 수준으로 이 옷감을 삶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뜨거운 물 삶는 수준으로 세탁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혹시나 해외 직구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빈대의 경우에는 침대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얘기로는 그 콘센트 안쪽에서도 증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택배 내용물만 그 해외 직구 시에 박스가 있다 보니까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만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고요. 이게 뭐 이제 빈대 특성상 아까 이제 제가 고온 다습한 환경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겨울 되면 난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워진다고 해서 빈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 내부에서는 증식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발견되는 사실 가정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지금 뭐 뉴스로 지금 접해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만 혹시나 이제 의심이 되신다면은 아무래도 방역협회 사단법인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방역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빈대가 나타났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반성문을 썼다더니라는 키워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익숙한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 판결 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20년의 형이 과도하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한 언론사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됐거든요. 예.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해당 그 감방 동기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나는 6대밖에 차지 않았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받은 것은 과도하다. 언론사에서 화제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뭐 몇 년짜리다 이런 발언인데 이제 이 발언을 보면 1심에서 12년을 받았기 때문에 1심 이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뭐 방송에서 옮겨드리기는 힘든 그런 보복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네티즌들이 잘못을 모르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격리를 해야 된다. 12년씩 한 대에 12년씩 72년을 선고해도 모자랄 정도라는 비난의 댓글을 지금 많이 달고 있고요. 지금 재판부에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 반성문도 많이 제출했고 뭐 네. 탄원서도 냈다고 합니다만 이런 발언을 보면 이 사람이 뭐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아까 앞서 소개해드린 그 보복 발언 때문에 이미 지금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협박 혐의로 송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근데 그 피해자가 국정감사에서 무슨 증언을 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오전 법사위 그 국정감사, 그러니까 대상은 부산고등고법 대상으로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 때 등장을 했다는 거군요. 예, 뭐 당연히 이제 신원 비공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가림막 뒤에서 증언한 게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고요. 예. A 씨의 주장에 따르자면 여러 측면에서 일단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가 되는데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심 판결에 대해서 너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재판부가 깊은 고려가 없다 이런 주장인데 제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민사소송법 관련해서 이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배소를 청구를 했는데요. 법원에서 이 소송 서류를 송달할 때 피해자의 신원을 지금 현행법상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비공개로 해달라는 법률 개정안을 이미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쳐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고 국회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오늘 전해졌다는 것이고, 예. 세 번째 소식은 어떻게 갈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고속버스 민폐녀 물음표를 저희가 달아왔습니다. 예. 온라인을 이번 주에 가장 뜨겁게 달궜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영상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고속버스 좌석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젖혀서 뒷자리 어르신과 말다툼하는 영상인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해서부터 지금 마무가지만 어느 분가 들어오나 저희는 더 오래니까 이거 분수기라고 만드는 건데 뭐가 문제 아닐까요? 예, 어떤 상황입니까, 저게? 예, 네. 이제 그 뒷좌석에 있는 어르신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앞에 있는 여성분이 최대한 이제 좌석을 눕혀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긴 부분인데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아무리 좌석을 제껴도 뒷사람한테 피해를 안 갈 정도 해야 되는데 개념은 모르고 권리만 찾는다. 이제 이런 비판의 댓글들이 많이 있고요. 의자를 뭐 고정되게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그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또 다른 주장이 또 등장을 해서 뭐 소위 반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주장도 좀 등장한 상황이거든요. 예,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네. 앞좌석에 앉은 여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또 내용을 좀 따져보니까 예.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뭐 여성이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은 아니고 예. 저 영상을 공개한 제보자가 그 상황을 좀 더 정확히 밝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여성이 잘못한 건 맞는데 뒷좌석에 있는 그러니까 어르신, 그러니까 승객이 처음부터 정중하게 의자를 올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 발로 툭툭 차고 반말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건 좀 무례한 거 아니었냐라는 예. 새로운 내용을 밝힌 것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언쟁이 시작된 거다라고 좀 정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있고 난 뒤에 휴게소를 다녀온 이후에 지금 저희가 본 영상의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예. 상황 정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뒷좌석 그 어르신도 예. 뭔가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제보자가 또 썼다는 거고. 근데 이제 네티즌들이 이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나서 뭐랄까 양쪽 다 잘못했다라는 이런 표현은 아니고 이게 무슨 반전이냐. 어찌됐든 의자를 과하게 눕힌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 말은 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중립 끼워 넣어야 된다. 이제 이런 댓글도 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예. 의자를 뭐 고속버스든 아니면 비행기 좌석이든 예, 젖힐 수 있도록 돼 있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젖히면 예. 뒷좌석에 앉은 승객 입장에서는 뭐 공간이 좀 협소해지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예. 젖혀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에티켓상 그냥 안 젖히고 계속 똑바로 앉아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좀 예. 고민거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앵커님의 고민거리처럼 이 사안이 불거진 이후에 커뮤니티에서는 당신들은 버스 좌석을 어디까지 젖혀봤니? 이제 이 주제를 놓고 갑론을박을 펼칠 정도로 예.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거운데 뭐 제가 이제 이 사안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에티켓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에티켓이 사실 법률, 제도 이런 것은 아닌데 상호 좀 존중을 하면서 양보와 배려를 미덕으로 가지고 우리가 같이 쓰는 공간은 서로 불편함이 없게끔 사회적 합의, 사회적 약속, 이걸 에티켓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무한정 뒤로 젖혀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불편한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기준을 마련해 드린다면 뒤에 있는 분도 나와 같은 각도로 이미 젖히고 있다면 양해를 구해서 젖힐 수 있다고 보는데 뒷사람이 기준입니까? 그렇지. 뭐 어쨌든 뒤에 사람이 없다면 젖힐 수 있다. 예. 하지만 뒷분이 이미 젖히고 있다면 저 잠깐 젖혀도 될까라고 물어봐서 예. 젖히는 건 괜찮다 정도의 기준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것도 장소를 좀 거론을 해봐야 되는데 버스는 틸트형이 아니다. 즉 우리가 KTX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하반신을 앞쪽으로 밀면서 뒤로 젖히기 때문에 하반신을 앞쪽으로 예. 밀면서 뒤로 젖히면 공간이 좀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KTX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뒷사람한테 피해가 예. 덜 가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행 고속버스에선 틸트형 좌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젖혀지면 협소해지죠, 뒤에가. 아무래도 이 예. 협소한 공간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가 필요하다. 요거는 제가 좀 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버스 회사에서 그만큼의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의자 수를 줄여버리면 수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자.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에 만나는 코너죠. 사사건건이 만난 사람. 오늘도 KBS 해설위원 이경호 기자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분입니까? 보통 요즘에는 뭐 타투라고 많이 하는데 원래는 사실 문신이라고 하죠. 옛날에 이제 불량배나 조직폭력배 상징 같은 거였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네. 젊은 층 사이에서 이제 패션 아이템으로 유행하기도 하는 건데요.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분명히 여전히 국내에서 타투 시술을 받을 경우 받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하는 사람은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뭐 그것 자체로도 지금 뭐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의료법상에는 엄연히 이제 몸에 바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사만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의사 이외에 다른 사람이 시술을 하면 시술자는 처벌을 받지만 실제로는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처벌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의사들 중에 타투를 하는 의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중에서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만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실 원장은 원래는 문신을 지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였는데요. 23년 전에 문신을 지우러 온 어느 환자를 만난 이후 지우는 대신 새기는 의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타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우연한 거고요. 우선은 제가 그동안에는 타투를 많이 지우는, 그러니까 문신 제거를 많이 하는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1999년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때 어떤 중년의 남자분이 팔에 장미 문신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거를 이제 제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미 문신이 칼라로 돼 있었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동안의 문신은 제가 제거할 때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착하게 살자, 그다음에 영숙이 사랑해 뭐 이렇게 하트에다가 화살표 꽂고, 그래서 아우 뭐 좀 제거하면서도 빨리 제거해 줘야 되는 오히려 사명감을 가졌는데, 이번 그 경우는 야 이거 좀 아깝다, 웬만하면 이거 그냥 살면 안 될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살고 싶은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목욕탕 갈 때마다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았죠. 이렇게 칼로 자해를 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리려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게 된 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많은 얘기를 아들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신을 했고, 그 문신이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쉽게 용납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는 과정에 저는 그걸 제거하면서도 나도 이런 건 참 예술적으로 배우고 싶다. 더군다나 당시에도 이게 타투는 의료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의사만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의사가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배워서라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타투를 시작하게 됐죠. 네, 말씀드리신 것처럼 원래 본인이 이제 타투가 나쁘다는 인식하에 지워주는 역할을 했는데 예. 어느 순간 이제 타투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해볼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당연히 의사들이 그런 걸 한다는 거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아서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반대를 받았는지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 엄청 반대를 많이 했죠. 심지어는 동료 의사들은 야, 의사가 할 짓이 없어서 그런 걸 하냐? 그거는 정말
막 뒷골목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그들만의 리그고. 근데 의사가 그걸 드러내놓고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너 얘기를 들으니 뭐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꼭 그거 해야 되냐? 라는 게 보통이었고, 또 집에서도 반대가 많았죠.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서도 이제 타투를 하시는 이유가 그만큼 하시면서 뭐랄까요? 보람 같은 것도 있으시기 때문에 하시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사실은 보람 이전에 재미가 있어요. 저는 쌍꺼풀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요. 뭐 지금까지 뭐 한 3만 건 이상을 해왔지만 사실 그분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문신 타투를 10,000건 이상 하는데 사실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 모양을 했을 때 스텐실이라고 하는 작업을 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들, 그것들이 마치 영화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일이 돼서 보람이 있다라는 동기보다는 그 순간순간이 재밌고 또 뭔가 저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보람도 보람이지만 그 순간순간 재미를 느낀다. 되게 인상적으로 좀 들리는데, 그러면 그 의사 조명신 씨가 하는 타투는 네. 좀 미용 쪽 타투보다는 뭔가 상처를 치료하는 네, 타투 네.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타투가 보통 두 종류로 나뉜다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하는 이렇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데코레이티브 타투라고 하고, 조명신 의사가 하시는 타투는 메디컬 타투라고 합니다. 아. 그 메디컬 타투가 어떤 건지는 한번 그림도 같이 있고 하니까 인터뷰 들어보면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분은 손톱 한마디가 없으시고요. 그래서 손톱이 지금 결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손을 가지고 계신데 손톱이 없어서 많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이제 손톱을 그려드렸어요. 이분은 데모 현장에 있다가 화염병이 날라오면서 화상을 이렇게 입으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죠. 데모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흉측하게 됐는데 피부 이식도 했지만 실패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문신으로 커버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좀 구도가 난해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은 반바지도 못 입고 다닌다고 그랬었는데 이 이후에는 반바지, 아마 지금 반바지 입고 다니실 것 같아요. 상처가 있는 경우에 이제 얼굴에 성형수술을 해도 상처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색깔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아, 그러면- 이제 문신을 한 거. 예, 살색 문신을 한 거예요. 살색 문신 한 3번 정도 하면 이렇게 되죠. 이분은 양쪽에 있으셔서, 이렇게 심하게 있으셔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아, 예. 사례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알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타투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사가 아니면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들 뭐 하고 요즘은,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일이 다 처벌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고요, 지금 당연히. 사실상 거의 처벌을 안 한다고 보시면 예, 되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이기 때문에 위반을 하면 굉장히 또 그 처벌 규정도 셉니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처벌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사실상 뭐 사문화됐다. 안 지켜도 되는 법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 실제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 문제는 이렇게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도 되는 사문화되다 보니까 그 피해가 결국 타투를 받는 분들, 즉 국민들한테 온다는 건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지금 통계에 의하면 1년에 타투, 문신과,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반영구 화장이라고 그러죠. 어머님들 이제 눈썹이나 예, 입술 뭐 이런 시술을 받는 피시술자가 1년에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합법적으로 의사가 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 국내에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네들이 그 많은 케이스를 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99.9999%는 불법적인 환경 내에서 시술이 됐다. 그러면 그 시술을 받는 분도 아무런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환경이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직업윤리를 좀 이탈해서 계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 대다수다. 시술자의 지위를 막론하고
결국은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년에 결국은 안전한 환경 내에서 시술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양성화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아요, 사실. 예. 네, 보통 우리 생각할 때 이것도 마치 의료계가 반대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조면식 원장 생각은 사실 의료계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예. 합니다. 문제는 이제 보건당국이랑 또 법을 개정하는 국회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양성화 시켜서 이렇게 관리하여 둘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요. 한번 그 얘기 들어보시죠. 예. 의료계는 문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것도 만약에 국회에서 의뢰가 온다면 이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아마 의료단체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작년에 대답한 거 어떻게 했지? 그거 그냥 보내라. 우리 입장은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죠. 의사단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들 얘기하시는데 그럼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건 다 안 했나요? 아니 정부나 국회에서 의사들이 반대하면 다 안 했나요? 제가 인터뷰를 여러 차례 해보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횟수를 연도별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묘하게 어느 순간에 피크가 올라가요. 그 피크가 올라가는 순간은 선거를 가까이 하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정말 거짓말처럼 이런 게 없거든요. 전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국민 대다수의 건강을 위해서, 공중보건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 1년 12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그리고 벌써 됐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혹시 타투가 이제 합법화되면 이게 사실 너도 나도 타투를 받아서 우리 또 자녀들까지도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두려움이 있는 또 기성세대들도 있는데 사실 그건 두려움일 뿐 우려일 뿐이지 현실은 또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제 유교적인 문화에 있기 때문에 혹시 타투가 합법화되면 너도 나도 청소년들까지도 막 여기저기 문신을 막 해가지고 보기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은 너도 나도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너도 나도 다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뒤져보면 언제든지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사실은 너도 나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이에요. 그게 저는 문제를 삼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은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많이 올라가세요. 예전에 비해서. 현재 11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